한 평만의 세상 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 그리고 중앙일보의 후원 아래 2021년 한반도 평화 어떻게 만들어 가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의 내 포럼의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네 분과 그리고 본격적인 대담은 중앙일보의 외교안보 팀장인 유지혜 팀장의 사회로 오늘 신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리고 북한에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가 열리고 한 달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제2차 대회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위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와 연관돼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식계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과 또 수십 년간의 외교관으로서 활동하시면서 한반도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천과 이런 측면에서 전문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 전직 대담님들 이렇게 모시고서 본격적인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각의 인사 소개는 유지혜 팀장께서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지혜 팀장님께 사회의 전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게 된 중앙일보 외교안보 팀장 유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예.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신춘대담이라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었는데 우리 외교가 직면한 도전 과제 중에 난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추리고 추려서 4가지 분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의 전략적 충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새롭게 지금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뭔가 변곡점이 보이는 듯한데 여전히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문제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이자 난제인 북핵 문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분들은 소개를 제가 뭐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하셔서 일단 저희 신각수 대사님, 예, 한일 관계 일본 문제 예, 전문가시고요. 예. 신정승 대사님, 예, 중국 문제에 대한 해안을 기대하고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용호 위원장님께서는 북한 문제와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외교 현안 짚어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홍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북한 문제의 경제 분야에도 특별히 이제 특화된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좀 기습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생각을 했을 때 5점을 중간이라고 놓고요. 지금의 미중 관계는 몇 점 정도에 있을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는 4년 뒤에는 몇 점으로 변해 있을까? 이 질문을 네 분 패널 분께 모두 공통적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 답변은 신각수 대사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에는 지금 현재 미중 관계는 한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4년이 갈지 8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한 4점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정수 대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5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가 아직은 뭐 연속 성장이 있다고 본다면은 저도 5점 정도 주고 싶고요. 반면에 4년이나 8년 후에는 저는 6점이나 7점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훈 위원장님. 예, 저는 현재의 상황을 가운데로 설정을 앞서 두 분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현재의 시점을 5점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아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으로 일단 1기라고 치고요. 4년 동안에 민주주의와 인권 또 이 외교를 주된 그 수단으로 접근을 하고 또 세계 연대를 꾸려나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중국이 굉장히 도전을 하겠는데 그래도 한 6점 정도로 약간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미중 관계를 5점으로 본다면 4년 후에는 저는 그냥 5점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면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신 분이 두 분이신 거고요. 현상 유지거나 조금 나빠질 거라고 보신 게 두 분이 되는 셈인데, 일단 이게 지금 진단이 되는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블링컨 장관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키워드는 우위라는 단어 같습니다. 중국과 경쟁을 할 때도 협력을 할 때도 우위에서 하겠다. position of strength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부연적인 질문에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나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미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가치를 기치로 세운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룰을 아예 새로 쓰겠다. 그러니 너네가 따라올 거면 따라오고 아니면 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거버넌스에 대해 도전을 하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은 이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어떤 양상일까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또 어떠한 형식으로 발현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좀 바이든 4년이나 8년 뒤에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할 거라고 보신 신각수 대사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기존의 소위 에스타블리시먼트의 정책으로부터 일탈한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이든 정부는 다시 기존의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에 4가지 핵심 코드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회복, 리더십 회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주의와는 달리 동맹을 복원시켜서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혼자 싸운, 그러니까 20%와 14%의 싸움이 아니라 소위 서구 민주주의를 다한 한 60% 대 20%의 싸움, 17%, 14%의 싸움으로 바꾸겠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다자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치 외교. 즉, 미국이 전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주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투영시켜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실 미국의 대중정책에 오바마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국과의 연계, 즉 인게이지먼트 자체가 중국을 변화시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그렇게 상정하려고 해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사실 대중 압박 정책을 아주 강하게 추구했던 것이고, 그것은 거의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초당파적인 합의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보다 세련되고 보다 결과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갔지만 트럼프주의는 미국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국내 과제입니다. 코로나19 극복해야지 되고, 경제 회복해야지 되고, 그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되고, 그걸 위해서 아주 특이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게 중산층을 위한 외교. 이거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그만큼 미국의 그 뭐라고 그럴까, 국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중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대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엿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5점에서 4점 내지는 아마 더 미중 간의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 3.2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분야는 저는 기술과학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술 분야라는 것은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3차 상세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핵심이 지금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디커플링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무역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 그거는 천천히 풀 겁니다. 아마 중간 선거가 2년 뒤에 있으니까. 그러고 WTO라든지 또는 지역 기구 또는 지역 FT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술 분야는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크고, 무역의 분야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오히려 좀 약간의 미중 관계 개선이 있을 거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신정순 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서 아주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큰 방향에서 대부분 다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리뷰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막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언급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저희들이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앞서서 우리 신 대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또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에서 사용되었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그런 용어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어떤 대중국 정책의 어떤 계속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또 아메리카 is b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또 다자체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관여하겠다 하는 뜻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죠. 저는 또 세 번째 요소가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미중 간의 가장 첨예한 그런 대립의 분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또 최근에 홍콩 문제라든가 신장유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사실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감염병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또 핵비확산 같은 그런 글로벌 이슈들에 관해서 미중 간의 협력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가치와 이념 면에서의 갈등 이 두 가지를 과연 협력과 갈등 이걸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와 같이 일방적이고 좀 더 과격한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은 지금 정보다 합리적이고 아무래도 보다 정교해지겠지만은 어떤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한해서 그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글로벌 이슈들의 협력을 강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물론 앞으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장 2년 안에 뭘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4년, 8년까지 간다면은 그런 정도 좀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결과적으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미중 관계에는 여러 가지 이 도전적 과제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총론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보다 좀 합리적인 핀셋 대응이 되면서 긴장 관계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우리 전홍택 원장님께서는 거의 현상 유지일 거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랑 그리고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이게 경쟁이 어쨌든 오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경쟁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인데 어떤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 충돌한 양상이 나타날지.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전반적인 경쟁이지만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본다면 이제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 물론 거기에는 기술, 금융, 산업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정치, 외교와 경제 이렇게 나눠서 좀 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치, 외교 분야 쪽은 제가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이게 아직은 군사력이라든지 그 가치 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은 있지만 현재보다 그렇게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는다 하는 전제하에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미중 경제 그 갈등의 근저에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양자관계에서의 적자가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연결시켜서 이런 그 러스트벨트의 이런 백인 그 근로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도 활용을 했는데 그런 무역 분야의 적자 문제는 사실은 경제학 이론에서 본다면
그 거시적인 불균형 문제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투자보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축이 적으면 무역 분야에서 전반적인 이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양자 관계의 적자로 적자를 해소시킨다고 해서 전반적인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좀 합리적이고 또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를 볼 때 이 차별적인 관세를 사용하는 이런 무역 정제 분쟁은 트럼프 시대보다는 좀 더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5점에서 6.7점으로 가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핵심은 아까 신각수 대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중 그런 그 경쟁의 핵심은 현재 기술 패권 경쟁, 그 중에서 첨단 기술, 기술 표준을 누가 설정할 것이냐, 또 이런 그 모든 경제의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분야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오히려 미중 관계를 4.3점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어느 쪽이 더 강하겠느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정도 4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현상 유지 정도로 봤고, 만약에 이제 2기 행정부까지 보고 8년 이렇게 본다면 추세적으로는 그런 기술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야별로 경쟁이 격화되는 분야도 다소 완화되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보시면서, 그래서 4년을 본다면 현 상태 유지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영우 위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세 분께서 이 구체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국제 정치 질서 구조라든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치 외교적 방식, 그리고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의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만을 국한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가측한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이 서방 세계를 디바이드 앤 룰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중국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자유주의 국제 질서, 다자주의, 동맹과 파트너십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 리더십을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그런 지난 한 달 남짓 동안에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그 외교를 중시하는, 그리고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 변화된 그 세계 정치, 경제, 또 특히 경제와 관련한 힘,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도 이제는 과거처럼 단독적으로만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또 다자주의 국제기구, 그리고 외교를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 뭐 G7 화상회의라든가 또 미넨 안보회의 이런 데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미국이 리더십을 다시 복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아예 독특한 외교 정책을 취하는 기간 동안 중국이 그 공간을 상당히 활용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카고의 포 연구소의 그 영국 그 세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의
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4분의 3, 75%가 넘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막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그 백신 외교도 펼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 거부하는 그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제 질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미국이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이 복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국제 강대국 관계를 들고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지난 그 몇 년 동안과는 달리 중국도 약간의 그 국제 사회에 대해서 눈치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시진핑 주석 중국이 대외 관계 방식도 다소 조정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관계보다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다시 어저스트하는, 적응하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 내부에서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인 권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중국은 거대한 14억의 국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중국 내부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중국 지도부가 신경을 쓰는데, 중국이 그 경제 발전 단계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은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거대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성장이라든가 사회적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아주 도전자로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퇴장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불가측성, 불예측성이 제거가 되면서 그 공백을 이용했던 중국의 역할이 오히려 좀 축소가 될 거고, 그래서 관계도 안정기로 한번 조정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걸 근거로 했을 때 좀 가장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분야는 어느 분야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이제 룰을 누가 만들겠냐는 건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그리고 199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앤 인라지먼트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중국도 이 관여를 하면은 중국 정치 체제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40여 년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미국의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 다 반성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과는 전략 경쟁이다. 그렇지만은 그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부부터 변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내부를 우선 정상화시키고 하는 과정인데, 국제 질서의 룰 베이스, 그래서 그것은 이전의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국제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강대국 플러스 동맹국, 그다음에 우방국들이 합의하는 룰을 만드는 과정에 중국이 굉장히 도전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도전, 그 새로운 룰을 만드는 과정, 그게 상당히 지금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당분간 중국이 좀 먼 시점을 바라면서 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는 것 자체가 미중 관계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협력 관계다라는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키워드만으로도 정리가 딱 간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대사님 말씀해주신 가치 외교라는 측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 원장님이랑 의견이 일치하셨는데, 기술 분야에서 기술 패권 분야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 우리 신정 대사님 말씀처럼 인권 분야 역시 도전을 직면할 걸로 보이고요. 박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룰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쥐고 다시 판을 짜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경쟁이 붙을 거란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